가족 모임에서 저만 고향 뒷산 묘지를 상속받았을 때 새언니가 비웃으며 묘지라니 정말 특별하네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묘비 뒷면에 새겨진 수수께끼 같은 메시지를 발견한 순간 이것이 단순한 차별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유나야, 아빠가.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교통사고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건강하시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다는 게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아버지의 인맥이 얼마나 넓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하지만 정작 저는 구석에 앉아 멍하니 있을 뿐이었죠. 큰오빠와 둘째 오빠는 조문객들을 맞이하느라 바빴고 엄마는 울음을 참으며 예의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언제나처럼 저는 가족 중에서도 가장 한적한 자리에 있었어요. 49제를 마치고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산 분배 모임이 있었습니다. 엄마와 오빠들, 그리고 새언니, 이미성까지 모두 모였죠.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치며 차근차근 읽어내려갔어요. 집과 사업체는 큰오빠에게, 예금과 주식은 둘째 오빠에게, 그리고 엄마께는 따로 생활비가 준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는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뒤적이더니 말했습니다. 고향집 뒷산 묘지 일부분을 상속받으시게 됩니다. 그 순간 새언니 이미선이 킥킥 웃었어요. 묘지라니 정말 특별하네요. 아무래도 막내딸이라 그런가 봐요.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빠들도 어색한 표정을 지었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죠. 엄마는 미안하다는 듯 제 손을 잡았어요. 유나야, 아빠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지만 저는 오히려 궁금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만 묘지를 남기신 이유가 뭘까요? 단순한 차별이라기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저를 특별히 아껴주지도 미워하지도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저에게만 이상한 유산을 남기셨을까요? 뭔가 숨겨진 메시지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주말을 이용해 고향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시골길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서울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바쁘게 살다 보니 고향에 올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뒷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예전보다 더 험해져 있었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있고 돌계단도 여기저기 부서져 있었죠. 묘지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버지의 묘비가 새하얗게 서 있었습니다. 꽃을 올리고 절을 한 후 묘비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뒷면에 이상한 글귀가 새겨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진정한 보물은 땅속이 아니라 땅 위에 있다. 하늘이 내린 물을 찾아라. 처음엔 그냥 종교적인 의미의 문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계속 읽어보니 뭔가 암호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하늘이 내린 물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죠. 아버지는 평소 종교와는 거리가 먼 분이셨거든요. 이런 추상적인 표현을 쓰실 분이 아니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묘지 근처에 작은 샘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있었던 건지 기억이 안 났어요. 물을 떠서 마셔보니 일반 물과는 다른 맛이 났습니다. 약간 짭짤하면서도 달콤한 느낌이었죠. 혹시 이게 하늘이 내린 물을 의미하는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을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자
모두들 안타까워 하셨어요. 참 좋은 분이셨는데 마지막까지 이 산을 걱정하고 계셨어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한 할머니는 유나 아버지가 이 산에 뭔가 특별한 게 있다고 늘 말씀하셨는데 라고 하셨어요. 그날 밤 서울로 돌아와서도 계속 그 메시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으로 묘비 암호나 유언의 숨은 의미에 대해 검색해 봤어요. 그러던 중 지질학적 특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지역의 샘물이나 지하수가 특별한 성분을 가지고 있을 때 옛사람들이 그런 은유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글을 읽게 됐죠. 혹시나 해서 그 지역 지질 조사 자료도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고향 일대가 특별한 지질학적 특성을 가진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적이어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뭔가 중요한 단서를 찾은 것 같았지만 아직 전체적인 그림은 그려지지 않았어요. 다음 주말에 다시 고향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그 메시지의 의미를 확실히 알아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갔어요. 묘지에 도착해서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윤창호 씨 따님이세요? 돌아보니 70대 정도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네, 맞습니다. 아버지를 아시나요? 할아버지는 정만수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며 아버지와 오랜 친구였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창호가 돌아가시기 전에 따님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한 게 있어요. 정만수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를 꺼내셨어요. 봉투 겉면에는 제 이름이 아버지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창호가 마지막까지 이걸 걱정하고 계셨어요. 반드시 유나에게만 전해달라고 하셨죠.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편지와 함께 오래된 흑백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아버지와 모르는 여자가 이 산 어딘가에서 찍은 듯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유나야, 이 산에는 아빠의 첫사랑 한수진과의 추억이 담겨 있단다. 그리고 너만이 이어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수진이는 지질학을 전공했고 이 산의 특별함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야. 하지만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수진이는 결국 이 세상을 떠났단다. 아빠는 평생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어. 이제 너에게 그 몫을 맡기고 싶다. 정만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한수진은 정말 특별한 분이셨어요. 이 산에 엄청난 가치가 숨어 있다는 걸 알고 계셨죠. 게르마늄 온천과 희귀 광물이 묻혀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창호만 끝까지 믿고 있었죠. 그럼 정말로 이 산에. 제가 물어보니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수진이 남긴 조사 자료들이 있어요. 창호가 평생 간직하고 있었죠. 언젠가는 세상에 알려질 날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안에는 지질조사 보고서와 손으로 그린 지도가 들어 있었어요. 자료를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산 일대에 고농도의 게르마늄이 함유된 지하수가 있고 희귀 광물도 상당량 매장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한수진이라는 분이 20년 전에 이미 이 모든 걸 예측하고 계셨던 거죠. 아버지는 왜 이런 중요한 걸 혼자만 간직하고 계셨을까요? 창호는 이걸 함부로 알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이 훼손될까봐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유나 씨에게 모든 걸 맡기시는 거죠. 정만수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가지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이 자료들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웠어요. 회사 동료 중에 지질학과 출신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조심스럽게 상의해 봤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자료네요. 하지만 정확한 검증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할 것 같아요. 며칠 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처음엔 개인의 의뢰라고 하니 선뜻 나서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한수진의 조사 자료를 보여주자 담당자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 자료 상당히 전문적이네요. 누가 작성한 건가요? 한수진에 대해 설명하자 담당자가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한수진 박사를 아시는군요. 정말 뛰어난 지질학자셨는데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셔서 아쉬워요. 만약 이 자료가 정확하다면 정말 대단한 발견이 될 거예요. 일주일 후 예비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수진의 예측이 거의 정확했다는 거였어요. 게르마늄 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높았고 희귀 광물도 상당량 확인되었습니다. 연구원 측에서 정식 조사를 제안했어요. 이 정도 규모라면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자원입니다. 하지만 개발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 같네요. 그들이 제시한 예상 가치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수천억 원의 가치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온천 개발만으로도 엄청난 수익이 가능하고 희귀 광물까지 포함하면 그 가치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거대한 가치를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족들이 이 소식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며칠 동안 고민했지만 결국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소한 엄마에게는 알려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주말에 엄마를 찾아뵈었어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드렸는데 엄마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유나야, 그런 일이 있었구나. 사실 엄마도 아빠가 뭔가 숨기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 가끔 그 산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표정이 특별했거든. 엄마는 아버지의 첫사랑 이야기도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어요. 한수진이라는 분. 아빠가 가끔 그 이름을 중얼거리곤 하셨어. 처음엔 질투가 났는데 나중에는 그냥 아빠의 아픈 추억이라고 생각하게 됐지. 엄마는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빠가 너에게 그 무거운 짐을 맡기신 이유가 있을 거야. 너라면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셨을 거야. 하지만 문제는 오빠들이었어요. 특히 새언니 이미선은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나, 요즘 고향에 자주 가던데 뭔 일 있어? 일단은 별일 아니라고 둘러댔지만 이미선의 예리한 눈빛이 불안했어요. 곧 들통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예상대로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큰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나야, 오빠하고 잠깐 만나자.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큰오빠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고향산에서 뭔가 발견된 거 맞지? 어떻게 알았는지 묻자 큰오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선이가 알아냈어. 지질연구원에 아는 사람이 있다더라고.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난리 났어. 새언니 이미선이 벌써 소송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유산 분배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거였죠. 그날 저녁 집에 도착하니 엄마가 울고 계셨어요. 유나야, 미안해. 엄마가 실수했나 봐. 이웃집 아주머니한테 살짝 얘기했는데 그게 이미선이 귀에 들어간 것 같아. 작은 동네에서 비밀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하지만 엄마를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틀 후 가족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큰오빠 집에 모든 가족이 모였어요. 이미선이 준비해온 자료들을 보니
정말 치밀하게 조사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유나 씨, 이런 중요한 걸 혼자 숨기고 계셨네요? 가족끼리 이래도 되는 건가요?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둘째 오빠도 거들었습니다. 유나야, 오빠들이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왜 이런 큰일을 혼자 감당하려고 해?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나서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 정확한 조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이미선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성급하다고요? 벌써 연구원에서 예비조사까지 끝났다면서요? 수천억 원짜리 보물을 혼자 독차지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법적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어요. 유산 분배에 문제가 있다면 법원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어요. 큰오빠가 중재하려 했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유나야,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이런 큰일은 가족이 함께 의논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맞는 말이었지만 저는 아버지의 진짜 의도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왜 저에게만 이 무거운 짐을 맡기셨는지 말이죠. 엄마가 끼어들어서 상황을 정리하려 했어요. 얘들아, 아빠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래? 유나 말대로 조사가 끝나고 나서 차근차근 의논하자. 하지만 이미선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지금이 중요한 시점이에요. 늦으면 유나 씨가 다 해버릴지도 모르잖아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가족이 이렇게 돈 때문에 갈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도 됐어요. 수천억 원이라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이거든요. 누구라도 욕심이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저버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이미선으로부터 공식적인 내용 증명이 도착했어요. 유산 재분배 요구와 함께 묘지 개발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법적 대응을 시작한 거였어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법적 공방이 시작되면서 저는 더욱 깊이 아버지의 진위를 파악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만수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가 아버지가 남긴 다른 자료들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사실 하나 더 있어요. 창호가 마지막에 쓴 일기장이에요. 읽어보시겠어요? 일기장을 펼쳐보니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이와 처음 만난 날부터 마지막 작별까지 모든 순간이 이 산과 연결되어 있다. 수진이는 이 땅이 단순한 보물이 아니라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성스러운 공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나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유나라면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놀라운 건 한수진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었어요. 수진이는 말했다. 이 온천수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나는 함부로 이 비밀을 세상에 알릴 수 없었다. 아버지가 왜 저에게만 이 유산을 맡기셨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신 게 아니라 한수진과의 약속을 이어가라는 뜻이었어요. 이 땅을 상업적으로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방향으로 개발하라는 메시지였죠.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욱 감동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유나는 어려서부터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였다. 오빠들이 자신만 생각할 때도 유나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 그런 유나라면 수진이의 뜻을 제대로 이어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유나를 믿는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차별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믿고 계셨던 거였어요. 가족들이 돈에만 관심을 가질 것을 예상하시고 저에게만 진짜 의미를 전해주신 거였죠.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졌습니다. 정만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창호가 생전에 늘 말했어요.
유나가 자라서 이 일을 맡게 되면 분명히 올바른 길을 선택할 거라고. 수진이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안에는 한수진이 직접 그린 개발 계획도가 들어 있었어요. 한수진의 계획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온천 리조트는 치유와 휴식에 중점을 두고 수익의 일부는 마을 발전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개발 방안이었죠. 이제 가족들과 어떻게 할 건지 정해야겠네요. 정만수 할아버지의 말에 저는 결심이 섰습니다. 법정 공방으로 가족이 더 이상 갈라지게 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와 한수진의 뜻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가족회의를 다시 소집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어요.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함께 의논하고 싶어요. 큰오빠와 둘째 오빠, 그리고 이미선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차근차근 펼쳐놓았어요. 아버지의 일기장과 한수진의 개발 계획서를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묘지를 남기신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가족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한수진의 이야기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점점 표정이 바뀌었어요. 특히 큰오빠는 아버지의 일기를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정말. 둘째 오빠가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욕심만 부릴 거라고 생각하셨던 건가? 이미선도 처음으로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돈 얘기만 하고. 분위기가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수진의 개발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계획대로 하면 수익도 충분히 날 수 있어요. 하지만 단순한 상업시설이 아니라 진짜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어요. 치유 중심의 온천 리조트,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 자연보호까지 모든 것이 균형 있게 고려된 계획이었죠.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아빠가 평생 간직하고 계셨던 꿈이었구나. 우리가 몰라서 미안했어. 그러면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유나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엄마는 너를 믿어. 큰오빠와 둘째 오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 결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가족이 함께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각자의 장점을 살려서 말이에요. 큰오빠는 사업 경험이 풍부하고 둘째 오빠는 건축 쪽에 전문 지식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이미선도 마케팅 분야에서 도움이 될 수 있었어요. 정말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이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가 그동안 너무 심했는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도 우리가 화합하길 원하실 거예요. 그 순간 이미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개발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수진의 원안을 바탕으로 하되 현재 상황에 맞게 수정하기로 했어요. 수익의 30%는 마을 발전 기금으로 20%는 환경 보전을 위해 사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나머지는 가족이 공평하게 나누되 운영과 관리는 제가 총괄하기로 했어요. 이미선이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유나 씨, 정말 죄송해요. 처음부터 돈 얘기만 하고 아버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제가 하는 일을 적극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제 마케팅 경험도 활용해 주세요. 법적 분쟁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이미선이 직접 소송을 취하했고 오히려 개발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나섰어요. 가족 간의 갈등이 이렇게 아름답게 해결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면
분명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년 후 마침내 온천 리조트가 문을 열었습니다. 한수진의 계획을 바탕으로 만든 이곳의 이름은 한수진 치유의 숲이었어요. 아버지와 한수진의 사랑, 그리고 이 땅이 가진 특별한 의미를 기리는 이름이었습니다. 개장식 날 정만수 할아버지를 비롯해 마을 주민들이 모두 참석해 주셨어요. 리조트는 한수진이 꿈꿨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인 치유시설을 갖춘 공간이었어요. 게르마늄 온천은 실제로 놀라운 효과를 보여줬고 전국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뿌듯한 건 이곳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진정한 치유의 공간이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마을도 크게 변했습니다. 리조트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마을 도로가 포장되고 문화센터도 새로 지어졌어요. 젊은이들이 떠나가던 마을에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을 주민들이 리조트 운영에 직접 참여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죠. 가족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미선은 리조트 마케팅을 담당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예전의 날카로운 모습은 사라지고 오히려 제일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유나 씨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웠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진심 어린 말이었어요. 큰 오빠는 리조트 전체 운영을 맡았고 둘째 오빠는 시설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역할을 나누니 정말 효율적이었어요.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 일하면서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에나 보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매주 만나서 회의도 하고 함께 식사도 하게 됐어요. 엄마는 리조트 내에 작은 카페를 운영하게 되셨습니다. 아빠가 꿈꿨던 걸 유나가 이뤄줘서 정말 고마워. 엄마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항상 떠 있었어요. 아버지 묘지 앞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엄마는 가장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어느 날 리조트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수진의 대학교 동기였던 교수님이셨어요. 수진이가 꿈꿨던 곳이 정말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그분은 한수진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수진이는 늘 말했어요. 자연의 선물은 모든 사람이 함께 누려야 한다고. 그분이 가져다 주신 한수진의 논문을 읽어보니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지질학적 발견의 진정한 가치는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인류의 복지 향상에 있다. 한수진이 20년 전에 쓴 글이었지만 마치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 같았어요. 1년이 지나면서 한수진 치유의 숲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규모를 무작정 키우지 않았어요. 한수진의 철학처럼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유지하고 싶었거든요. 예약도 일정 수준에서 제한하고 수익보다는 질을 중시했어요. 어느 저녁 아버지 묘지에 혼자 올라갔습니다. 묘비 뒷면의 메시지를 다시 읽어보니 이제야 완전히 이해가 됐어요. 진정한 보물은 땅속이 아니라 땅 위에 있다. 바로 사람들 사이의 사랑과 화합, 그리고 함께 나누는 기쁨이 진정한 보물이었던 거죠. 아버지, 한수진 선생님, 저희가 잘하고 있는 거죠? 바람이 살랑 불어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산 아래로 보이는 한수진 치유의 숲의 따뜻한 불빛들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 산이 기억하게 될 이름은 이제 한수진과 우리 가족의 사랑 이야기일 거예요. 아버지의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누는 것, 그것이 제가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지나치는 사람과 절대 지나치지 않는 사람. 육군 707특임단 하사 윤서진은 후자였습니다. 귀신이라 불리는 그녀가 3개월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그날, 집 앞 골목에서 마주한 건 상상도 못한 현실이었어요. 휠체어에 앉은 여동생 지우를 둘러싼 일진들, 성희롱 발언을 하며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그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동생. 그 순간 평상복을 입은 평범한 언니는 사라지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여군이 깨어났습니다. 형법 제303조 업무방해죄, 제311조 모욕죄. 법조문이 차갑게 흘러나오는 순간 가해자들은 깨달았어요. 자신들이 건드린 건 단순한 장애인의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시작입니다. 윤서진의 완벽한 작전이.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7월의 무더운 오후, 부산행 시외버스에서 내린 순간부터 모든 게 달랐습니다. 3개월 만에 맞는 고향의 공기는 짠내와 여름 냄새로 가득했죠. 군복 대신 입은 평상복이 어색하게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해방감이 밀려왔어요. 707 특임단에서의 작전들이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가방을 메고 집으로 향하는 길, 발걸음이 저절로 빨라졌어요. 지우가 기다리고 있을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때 목소리가 좀 이상하긴 했지만 휴가 나온다는 소식에 그렇게 기뻐하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동생을 위해 사온 선물들이 든 가방이 무겁지 않았어요. 그런데 집 앞 골목길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오랜 훈련으로 몸에 밴 직감이었죠.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러 명의 웃음소리, 그리고 그 사이로 섞인 약한 목소리. 발걸음을 늦추며 조심스럽게 모퉁이를 돌았는데 눈앞에 펼쳐진 장면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지우 주변으로 4~5명의 학생들이 둘러서 있었어요. 그들은 지우의 어깨를 만지작거리며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죠. 지우의 얼굴은 창백했고 두 손은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야, 진짜 부드럽네. 이런 게 장애인 특혜야? 한 학생이 지우의 목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킥킥 웃었죠. 누군가 휴대폰을 들고 촬영하고 있었어요.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몸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작전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걸음걸이부터 달라졌죠. 평소보다 더 조용하고 더 빨랐어요. 마치 적진에 침투할 때처럼 모든 감각이 예민해졌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제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얼음장처럼 차갑했어요. 학생들이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습니다. 지우도 고개를 들었죠. 제 얼굴을 본 순간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누구세요? 가장 큰 학생이 건방진 말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을 마주치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마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종류의 시선이었을 겁니다. 적을 응시할 때의 그 차가운 눈빛 말이죠. 언니, 지우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제 안에서 뭔가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동시에 다른 무언가가 단단해졌어요. 이 순간부터 휴가는 끝났고 새로운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손 치워. 짧고 명확한 명령이었어요. 지우의 어깨에 올려진 그 더러운 손을 당장 치우라는 뜻이었죠. 학생은 당황한 듯 손을 뒤로 뺐습니다. 하지만 곧 동료들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다시 건방진 태도를 취했어요. 뭐야? 장애인 누나야?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제가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무의식 중에 뒤로 물러났어요.
707 특임단에서 기른 기세라는 게 이런 건가 봅니다.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느끼는 압박감 말이죠. 휴대폰, 촬영하던 학생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학생은 휴대폰을 뒤로 숨겼어요.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형법 제303조 업무방해죄, 제311조 모욕죄, 제313조 성희롱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물로 제작, 유포할 시 디지털성 범죄처벌법 위반까지 적용됩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법조문을 나열했어요. 군법무관 교육 때 배운 내용들이 자동으로 튀어나왔죠. 학생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대한민국 육군 707 특임단 소속 하사 윤서진입니다. 군인이 민간인의 범죄 행위를 목격했을 때의 조치 사항도 잘 알고 있어요. 이때 휴대폰을 든 학생이 뒤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빨랐어요. 순간적으로 그의 앞을 막아서며 손목을 잡았죠. 과도한 힘을 쓰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는 충분했습니다. 휴대폰 주세요. 촬영한 영상과 사진 모두 제 앞에서 삭제하고 클라우드와 다른 계정으로 전송된 것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아, 아파요. 지금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진짜 화나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명확했어요. 학생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고 영상과 사진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삭제했어요. 최근 촬영된 것뿐만 아니라 지우의 모습이 담긴 모든 파일들을 말이죠. 다른 학생들도 각자의 휴대폰을 꺼내 같은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각각을 꼼꼼히 확인했어요. 클라우드 동기화 상태, 메신저 전송 기록, 소셜미디어 업로드 여부까지 모두 체크했죠. 이름과 학교, 학년, 반, 집 주소, 보호자 연락처 모두 말하세요. 왜 그런 걸? 선택권은 2개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거나 경찰서에서 말하거나. 결국 5명 모두 자신들의 신상 정보를 털어놓았어요. 저는 제 휴대폰에 모든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이름, 주소, 보호자 정보, 그리고 오늘 일어난 일의 개요까지 말이죠. 앞으로 윤지후와 관련된 어떤 행위도 하지 마세요. 접근도 금지입니다. 만약 다시 한 번이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때는 정말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도망치듯 사라졌어요. 골목에는 저와 지우만 남았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지우의 눈높이에 맞췄어요. 지우의 얼굴에는 아직도 눈물이 마르지 않았죠. 지우야, 괜찮아? 지우가 제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부들부들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이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거라고 말이죠. 집에 돌아와서야 지우의 진짜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지우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차를 끓여주며 기다렸죠. 서두르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작전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 수집이니까요. 언니, 나 정말 힘들었어. 지우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몇 달간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놀림으로 시작됐대요.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고, 걷지 못한다고 비웃는 정도였죠. 그런데 점점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언제부터였지? 언니가 부대 가고 한 달 뒤쯤부터요. 처음엔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지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서는 상황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 학교 위치, 지우의 동선, 사건 발생 장소와 시간대까지 모든 정보가 하나씩 입력되었죠. 마치 작전 계획을 세울 때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말하지 않았어? 말했어요.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렸는데 그냥 장난이라고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됐어요. 지금은 정보 수집이 우선이었으니까요. 다른 증거는 없어? 사진이나 영상, 문자 메시지 같은 거? 있어요. 제가 몰래 녹음한 게 있어요. 지우가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파일들을 확인해 보니 총 7개의 음성 파일이 있었어요. 가장 오래된 건 2달 전 것이었죠. 하나씩 들어보니 상황이 점점 더 심각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에서는 단순한 욕설과 놀림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성희롱적인 발언들이 늘어났고 신체 접촉까지 언급되기 시작했죠. 가장 최근 파일에서는 오늘 제가 목격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잘했어, 지우야. 이런 증거가 있으면 큰 도움이 돼. 지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줬어요. 그런데 지우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정말 괜찮을까요? 걔들이 더 심하게 괴롭히면 어떡해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언니가 있으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했죠. 군에서 배운 전술을 총동원해서 말입니다. 그날 밤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학교 주변 지도를 구했어요. 온라인 지도 서비스를 이용해서 위성 사진까지 확보했죠. 지우가 다니는 길, 가에 학생들이 주로 나타나는 장소, CCTV 카메라의 위치까지 모두 표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해 학생들의 신상 정보를 더 자세히 조사했어요. 소셜미디어 계정을 찾아서 그들의 일상과 성향을 파악했죠. 놀랍게도 이들은 온라인에서도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내용들을 자랑하듯 올리고 있었어요. 지후야, 내일부터 학교 갈 때 이거 가지고 다녀. 제가 준비한 건 소형 녹음기와 몸에 숨길 수 있는 카메라였어요. 군용품은 아니었지만 민간에서 구할 수 있는 최고 성능의 제품들이었죠. 이걸로 뭘 하는 거예요? 증거 수집이야.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록할 거야. 그래야 확실한 대응을 할 수 있거든. 지후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나 봅니다. 저도 그런 지후를 보며 다짐했어요. 이 작전은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이죠. 그날 밤 늦게까지 저는 작전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1단계는 증거 수집, 2단계는 학교 측과의 교섭, 3단계는 외부 기관 개입, 4단계는 법적 대응까지. 각 단계별로 예상되는 상황과 대응 방안을 모두 정리했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계획서가 완성됐습니다. A4 용지 10장 분량의 완벽한 작전 계획이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작전명 실드. 지우를 지키기 위한 방패가 되겠다는 의미였죠. 월요일 아침 교복을 입은 지우와 함께 학교로 향했습니다. 지우는 긴장한 듯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어요. 저는 평상복을 입었지만 자세만큼은 군인 그대로였죠. 등을 곧게 펴고 주변을 살피며 걸었습니다. 언니, 정말 괜찮을까요? 걱정하지 마. 모든 걸 준비했으니까. 가방 안에는 지우가 녹음한 파일들을 정리한 USB, 가해 학생들의 신상 정보, 그리고 관련 법령을 정리한 자료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학교 측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담임교사인 김현준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김 선생님은 30대 중반의 남성이었는데 제가 들어서자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지후 언니시죠? 갑자기 어떻게? 윤지후 학생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USB를 노트북에 연결하고 음성 파일을 재생하기 시작했죠.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가해 학생들의 목소리와 지우를 괴롭히는 내용들을 듣자
김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로 심각한 줄은 몰랐네요. 알고 계셨다고요? 그럼 왜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습니까? 김 선생님이 머뭇거렸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 같았죠. 사실은 학교 차원에서 조용히 처리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누구의 지시죠? 교감 선생님께서 가의 학생 중 한 명의 아버지가 지역구 의원이시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문제를 크게 만들지 말라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차분함을 유지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대방에게 빌미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럼 교감 선생님과 직접 이야기해야겠네요. 교감실로 가는 길에 지우가 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언니, 너무 큰일 만들지 말아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될까요? 지우야, 이건 너만의 문제가 아니야. 지금 넘어가면 다른 아이들도 똑같은 피해를 당할 거야. 교감 선생님은 50대 후반의 여성이었어요.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처음에는 놀라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방어적인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학교 폭력이라고 하기에는 좀 과장된 것 같은데요. 요즘 아이들끼리는 그 정도 장난은 흔히 있는 일이고 장난이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노트북을 켜고 가장 심각한 음성 파일을 재생했어요. 성희롱적인 발언들이 교감실에 울려 퍼졌죠. 교감 선생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도 장난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형법상 성희롱죄에 해당하는 발언들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공론화하면 학교 이미지에 타격이, 학교 이미지가 학생의 인권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교감 선생님이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소속 군인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제 의무죠. 특히 제 동생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군인이시라고요? 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경찰, 군 차원의 지원까지 모두 동원할 수 있어요. 교감 선생님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미적거리고 있었죠. 일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보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확실해야 합니다. 국가의 학생들에 대한 엄중한 조치,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까지 모두 포함해서 말이에요. 그때 교장실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교감 선생님이 수화기를 들더니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교장실로 향하는 길에 저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학교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외부 압력을 가해야 했거든요. 교육청, 경찰서, 그리고 군 내부의 인맥까지 모든 것을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60대 초반의 남성이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일어나서 인사를 했지만 눈빛에서는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려운 문제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차원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서 신중하게 접근할 시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즉각적이고 확실한 조치예요. 저는 모든 증거 자료를 다시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꺼냈습니다. 이 문제가 학교 내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언론과 시민단체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장애 학생에 대한 성희롱과 학교의 은폐 시도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교장 선생님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교장실에서 나온 후 저는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학교 측이 여전히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겠다고 했지만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었어요. 이미 가해 학생의 배경을 의식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게 명백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내부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 외부 압력을 가해야 했어요. 첫 번째 타겟은 온라인 여론이었죠. 요즘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강력한 무기가 바로 소셜미디어였거든요. 지후야, 내가 동의한다면 이 일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싶어. 공개적으로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지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자신의 일이 세상에 알려진다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니까요. 그래. 하지만 그래야만 진짜 변화를 만들 수 있어. 지금처럼 조용히 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한참을 고민하던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언니. 언니가 하자는 대로 할게요. 그날 밤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지우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글로 작성했어요. 감정적이지 않으면서도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수정했죠. 그리고 음성 파일들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편집해서 공개 가능한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업로드는 온라인 커뮤니티부터 시작했어요. 부산 지역 맘카페와 대학교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올렸죠. 제목은 간단 명료하게 했습니다. 휠체어 탄 여고생이 당한 일, TXT.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몇 시간 만에 조회수가 수천 명을 넘어섰고 댓글들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분노와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내용들이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이야? 장애 학생한테 이런 짓을? 학교가 왜 이런 걸 덮으려고 하는 거야? 가해자들 신상 공개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다음으로는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도 관련 내용을 올렸어요. 해시태그를 활용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했죠. 장애 학생 인권 학교 폭력 윤지우 사건 등의 태그를 달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상황이 급변했어요. 한 유명 인권 활동가가 제 글을 리트윗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덧붙였거든요. 팔로워가 10만 명이 넘는 계정이었는데 그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려는 기관들의 태도까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그 트윗이 올라간 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언론사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지역 언론이었지만 점점 전국 단위 매체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일보 기자인데요. 윤지후 학생 사건에 대해 취재하고 싶습니다. 여성신문에서 연락드립니다. 장애 여학생 성희롱 사건에 대해 인터뷰가 가능할까요?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신중하게 매체를 선별했습니다. 선정적으로 다룰 가능성이 있는 곳은 피하고 진정성 있게 사회 문제를 다루는 언론사들과만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첫 번째 기사가 나간 건 사건 공개 후 사흘째였습니다. 부산일보에서 일면에 큰 제목으로 다뤘어요. 휠체어 탄 여고생, 성희롱 당하고도 학교는 침묵. 기사 내용은 객관적이면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줬죠. 그 기사가 나간 후 여론이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해시태그 운동이 시작됐고 오프라인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부산 지역 장애인권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했고 여성단체들도 연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지후 학생이 당한 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식의 결과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학교 앞에서 일어났어요. 학부모들이 피켓을 들고 모여들기 시작한 거죠. 장애 학생 보호하라, 가해자, 엄벌하라, 교장 사퇴하라 같은 구호들이 적힌 피켓들이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지우가 제게 말했습니다. 언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 지우만을 위한 게 아니야.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야. 하지만 이런 여론의 폭발이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가의 학생들과 그 가족들이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특히 지역구 의원인가에 학생의 아버지가 직접 나서기 시작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언니 무서워요. 괜히 일을 크게 만든 건 아닐까요? 괜찮아, 지우야.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잖아. 실제로 그날 저녁에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이제 이 일은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서 사회 변화를 위한 운동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론이 들끓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나자 예상했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가의 학생들의 가족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특히 지역구 의원인 박민수 씨가 앞장서서 상황을 뒤집으려고 했어요. 첫 번째 신호는 학교에서 왔습니다. 갑자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일정이 무기한 연기된다는 통보를 받았거든요. 이유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압력이 들어간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언니 학교에서 이상한 소리를 해요. 지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떤 소리? 담임 선생님이 그러는데 제가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다고, 녹음 파일도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들이 어떤 전략으로 나올 건지 말이죠.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형적인 수법이었습니다. 과연 그날 오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윤서진 씨죠? 무고죄로 고발이 들어와서 출석 요구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무고죄라고요? 네. 박민수 의원 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닥치니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건 우리의 공격이 효과적이라는 뜻이기도 했죠. 지후야, 걱정하지 마. 우리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날 밤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계속 서 있는 걸 발견했어요. 창문이 선팅되어 있어서 안이 보이지 않았지만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에는 더 직접적인 협박이 왔습니다. 지우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온 거예요. 계속 설치면 다칠 수도 있어.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을걸? 지우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저는 즉시 스크린샷을 찍고 발신자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추적해보니 선불폰이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중요한 증거였죠. 언니, 정말 무서워요. 그냥 포기하면 안 될까요? 지우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건 우리가 전곡을 찌르고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절대 안 돼. 지금 포기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저는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군 내부 인맥을 활용했어요. 헌병대에 근무하는 선배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했죠. 서진아, 이거 심각한 문제네. 민간인이 현역 군인을 협박한다고? 선배, 도움이 필요해요. 공식적인 건 아니더라도. 알겠어. 비공식적으로 순찰을 강화해 볼게. 그리고 경찰 쪽 아는 사람한테도 연락해 둘게. 그 효과는 즉각 나타났어요. 그날 저녁부터 집 주변에 경찰차가 자주 지나다니기 시작했고 검은색 승용차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언론과 시민단체들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부산장애인권연대에서는 법률 지원을 약속했고 여성단체들은 연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역고소하는 것은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입니다. 우리는 윤지우 학생과 그 가족을 끝까지 지지할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한 거였어요. 지우와 같은 학교 학생 중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했던 아이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저도
저도 그 아이들한테 괴롭힘을 당했어요. 18살 김민지라는 학생이었어요. 키가 작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주민 가정 출신의 한 학생도 나타났어요. 제가 증언할게요. 걔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다 말할 수 있어요. 피해자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경찰 조사도 본격화됐어요. 처음에는 가해자 측의 고발에 대한 조사였지만 새로운 증언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가해 학생들에 대한 수사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윤서진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거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요. 담당 형사가 말했어요. 그럼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성희롱과 협박 부분은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날 밤 지우가 제게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니까 힘이 나요. 그래, 지우야.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이 싸움은 반드시 이길 거야. 실제로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우리를 협박하려 했던 가해자 측이 이제는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거든요. 여론도 증거도 그리고 법적 근거도 모두 우리 편이었습니다. 10월 중순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직접 나서기로 한 거예요. 여론의 압박과 추가 피해자들의 증언이 쏟아지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교육청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한쪽에는 저와 지후, 그리고 우리를 지원하는 변호사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고, 다른 쪽에는 학교 관계자들과 가해 학생들의 보호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학교 폭력을 넘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성희롱이 복합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입니다. 교육청 조사관이 엄중한 목소리로 회의를 시작했어요. 그동안 수집된 모든 증거들이 스크린에 정리되어 나타났죠. 지우가 녹음한 음성 파일들,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 그리고 가해 학생들의 소셜미디어, 게시물까지 모든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의 보호자 중 한 명이 일어나서 항의했어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마녀 사냥하는 게 교육적인가요? 단순한 장난을 너무 과장해서 장난이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죠. 성희롱적 발언을 17차례, 신체 접촉을 동반한 괴롭힘을 23차례, 그리고 협박성 문자 메시지까지. 이 모든 게 장난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구체적인 횟수와 증거들 앞에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던 거죠. 지우도 용기를 내서 증언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학교에 다니고 싶었어요. 휠체어를 탄다고 해서 차별받지 않고 성희롱 당하지 않고 살고 싶었어요. 지우의 떨리는 목소리에 회의실 안 여러 사람들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그 진정성 있는 증언 앞에서 가해자 측도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도 다시 열렸어요. 이번에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교육청의 압박과 여론의 관심 때문에 학교 측도 더 이상 소극적으로 나올 수 없었거든요. 가해 학생 5명에 대해서는 전학 조치를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동자인 2명에 대해서는 퇴학 처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결정을 발표했어요. 하지만 저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해요. 결국 교감 선생님은 해임되었고 담임교사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중징계 대상이 되었어요. 학교 전체가 책임을 지게 된 거죠.
가장 큰 변화는 법적인 차원에서 일어났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장애학생 인권보호법이라는 특별법 제정이 논의되기 시작한 거예요. 언론에서는 이를 윤지후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법안은 장애학생들이 교육기관에서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이 법안에는 장애학생에 대한 괴롭힘을 가중처벌하는 조항과 교육기관의 대응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11월 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찬성 15표, 반대 0표의 만장일치였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지후와 저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언니, 정말 해냈어요. 우리가 정말 해낸 거예요. 응, 지후야. 이제 너와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같은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될 거야. 경찰 수사도 마무리되었어요. 가의 학생들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았고 협박에 가담했던 성인들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박민수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그해 12월 부산시에서는 장애학생 인권보호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전국 최초였어요. 그리고 지우는 이 조례 제정 기념식에 특별 게스트로 초청받았습니다. 저 혼자였다면 절대 할 수 없었을 일이에요. 저를 지켜준 언니와 도와주신 모든 분들 덕분입니다. 지우가 단상에서 소감을 발표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울면서 도움을 요청하던 그 아이가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지우가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정말 작전이 끝난 건가요? 응, 이번 작전은 성공적으로 완료됐어.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죠. 이듬해 봄 저는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연장된 휴가가 끝나고 다시 707 특임단으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부산역에서 부대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맡기며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어요. 이 모든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사 윤서진, 작전 수행 어떠셨습니까? 부대 도착 후 지휘관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었어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개인 휴가였지만 부대 내에서도 제 활동이 알려져 있었거든요. 작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짧고 명확한 보고였어요. 실제로도 그랬죠. 목표했던 모든 것을 달성했으니까요. 부대 생활이 다시 시작되었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동료들이 저를 보는 시선도 달라졌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군인이 아니라 사회의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자각이 생겼어요. 서진아, 너 요즘 뭔가 다르다. 같은 팀 선배가 말했어요. 어떻게요? 더 단단해진 것 같아. 원래도 강했지만 이제는 진짜 믿음직하다는 느낌이야. 그런 변화는 지우에게서도 나타났어요. 주말마다 화상 통화를 할 때마다 지우의 모습이 달라져 가는 게 보였거든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말하던 아이가 점점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언니, 저 학교에서 인권 동아리 만들었어요. 정말? 어떤 활동을 하는데? 장애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차별을 당하는 친구들을 도와주는 일이요. 벌써 20명 정도가 가입했어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활기가 넘쳤어요. 피해자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활동가로 성장해가고 있었죠. 여름이 되었을 때 지우로부터 특별한 소식이 왔어요. 언니, 제가 전국 장애학생 인권대회에서 발표하게 됐어요. 정말? 무슨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했던 일들이요. 혼자 싸우지 않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할 거예요. 그 제목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변화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발표회 당일 저는 특별 휴가를 내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대학로의 한 강당에서 열린 행사였어요. 전국에서 모인 장애 학생들과 인권활동가들로 가득한 그 공간에서 지우는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혼자였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용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세상을 바꾸려면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후의 발표를 들으며 객석에 앉아 있던 저는 군복을 입은 채로 조용히 박수를 쳤어요. 그 모습을 본 지우가 무대에서 저를 향해 환하게 웃었죠. 발표가 끝난 후 여러 사람들이 지우에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학생들,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변화를 만들고 싶어하는 활동가들까지. 지우는 그 모든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덕분에 이 모든 게 가능했어요. 행사가 끝난 후 지우가 말했어요. 아니야, 지우야. 이건 내가 해낸 일이야. 나는 그냥 옆에서 도와준 것뿐이고, 그래도 언니가 없었다면 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날 밤 서울의 한 카페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난 일들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세웠죠. 언니, 제가 대학에 가면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너라면 분명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될 거야. 그리고 언니도 계속 이런 일을 하실 거죠? 사람들을 지켜주는 일 말이에요. 당연하지. 그게 내가 군인이 된 이유니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약속대로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해서 장애인권 관련 동아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진급해서 이제 중사가 되었죠. 여전히 707 특임단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틈틈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지우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왔어요. 언니, 제가 이번에 전국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사회자로 선정됐어요. 정말 축하해, 지우야.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윤지후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대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벅찼어요. 우리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제 법으로 만들어져서 전국의 모든 장애 학생들을 보호하게 된 거니까요. 오늘도 저는 새로운 임무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부대로 도움 요청이 들어왔어요. 지역의 한 요양원에서 노인 학대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하사 윤서진,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휘관이 물었어요. 새로운 작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대답은 간단했어요. 지후와 함께했던 그 경험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거든요. 세상에는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고 그들을 위해 싸울 사람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변화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지후와 제가 함께 증명해낸 것처럼 누구도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드는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언젠가 지우가 사회복지사가 되어 현장에서 일할 때 저도 여전히 제자리에서 사람들을 지키고 있을 거예요. 서로 다른 위치에서 하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걸어가면서 말이죠. 작전은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